그래갖고 갑자기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생각하는 나하고 행동하는 나하고는 다르잖아요. 행동하는 나가 진짜냐, 생각하는 나가 진짜냐, 이것과 싸울 수 있습니다. 또는 생각한다는 거하고 느끼는 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감각적인 나요. 느끼는 나. 또는 무슨 욕망의, 물론 뭐 생각한다는 게 욕망도 좀 약간 들어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오리무중에 알고 보니까 오리무중에 들어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면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이런 모습, 저 사람 만나면 또 이런 모습, 자꾸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칩시다. 그럼 각각 막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거는 전부 다 진짜 나가 아니고 그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바탕, 중심 있잖아요. 바탕. 그게 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아예 안 만나고 진짜 내 속에 내가 오로지 들어가 보자. 나에게 오롯이.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어려운 말로 칩거한다. 자기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진아라는 말을 쓰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불교에서. 참다운 나 이러잖아요. 진아. 그래서 이게 나가 뭐냐 그런 이게 사실은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프로이트에 오게 되면 자아라고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이 자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단순히 그냥 순수하게 자아만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다른 것들하고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데카르트 이야기에서 생각하는 나를 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 무한태행의 상황에 가지고 있는 나, 그게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앞에 생각하는 나를 생각한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생각하는 나를 자꾸 하다 보면 생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생각하는 나는 뭘 생각했을까요? 내 강의를 알아듣고 있는가, 못 알아듣고 있는가를 내가 생각했어요. 그게 생각하는 나였습니다. 생각하는 조광재였는데, 그 생각하는 나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생각하는 조광재를 생각하고 있는 조광재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들은 이거 아무 생각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저 뒤에 가면.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조금 달리 말해가지고 그냥 기표에 불과한 텅 빈 기표, 텅 빈 기호에 불과한 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탁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우리가 보통 나라고 알고 있는 나는 나다 이렇게 할 때 나가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는 나다라고 하지만 함부로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 뭐 노래도 있었죠. 최불암 선생이 불렀는가? 아니 무슨 애가 부른 거 있죠. 그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좀 안 날라네. 뭐 그런 노래 한국에 있었어요. 어린애가 부르는가 해가지고 하여튼 뭐 나는 나다 했어요. 그게 내용이. 그러니까 아빠 함부로 자꾸 간섭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그때 나는 나다라고 할 때 그 나가 진짜 뭐길래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큰소리 빵빵 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게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네, 한편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말하자면 내 존재를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미셸 푸코에 관해서 할 기회가 참 좀 안 됐는데요. 2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미셸 푸코는 데카르트가 그 당시에 광기에 대해서 그때도 미친 개가 많았거든요. 광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광기를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럼 나는 존재한다 할 때 그 생각하는 나는 결코 미친 게 나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푸코가 데카르트를 비판합니다. 왜 광기를 다루지 않았느냐. 광기를 다뤘다고 한다면 그런 합리적인 반성적 자아만 진짜 자아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락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락강이라는 인물도 이제 여러분들 좀 이름을 혹시 모르시는 분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프로이트보다 락강이 더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사상적으로요. 락강이라는 인물이. 사실 락강은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던 그런 인물이에요.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프로이트가 살아있는 동안에 프로이트가 1939년도인가 죽었으니까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하도 유명하니까 미국으로 이렇게 많이 건너갔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이용해가지고 무엇을 많이 개발했는가 하니까 이른바 처세술 비슷한 걸 많이 개발했어요. 여러분들 책 그런 거 좀 많이 보시죠. 잘 팔립니다. 그런 책이. 뭐 나를 어떻게 하는 12가지 습관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가지 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나온 책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이미 프로이트 때부터 나왔어요. 그게 대체로 뭐냐니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갖다가 완전히 속화시켰다 할까요? 완전히 그냥 일상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묘한 대목들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대단히 미국 쪽에 기분 나빠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자기 이론을 갖다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막 이렇게 속화시켜가지고 그냥 어쨌든가 사람들에게 위안이나 좀 주려고 하고 사탕 발림 소리나 하고 이래가지고서 기분 좋게 하는 이런 어떤 이론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욕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프랑스에도 약간 그런 측면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락강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프로이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역설을 하면서 프로이트를 재해석을 한 인물이 락강입니다. 한 개 빼먹었는데 데카르트는 철학을 시작할 적에 의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의심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 아무튼 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봅니다. 락강이 프로이트에게서 의심이 확실성의 근거이고 그 까닭은 의심 자체가 무언가 지켜야 할 혹은 숨겨야 할 것이 있음을 뜻하는 기호이고 의심은 저항의 기호이기 때문이라고 했을 때 락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은 저항의 기호다. 뭔가 여러분들 누군가가 말을 하면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의심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저항을 합니다.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프로이트가 자신이 의심하는 바로 그곳에 무의식적이라고 할 어떤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을 때 방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의심을 많이 좀 불어일으키려고 했는데 좀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게 그 정말로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나는 나다라는 말이 더 맞을까요?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게 더 맞을까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내가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아니고 막 도란 소리 비슷하잖아요. 무의식의 세계에 가면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나는 내가 아니다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거 많이 느낍니까? 나는 내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또는 특히 막 술 취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막 화나가지고서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서 글쎄 그다지 화낼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서 폭행을 막 저지르기도 하고 이러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나는 내가 아니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의심을 하게 되면은 뭐가 숨겨져 있었는가 하니까 그 의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에 뭔가 숨어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죠. 그 의심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나는 내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걸 느끼니까 의심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정신분석학이 그래서 무의식적이라 하면 그 생각이 부재자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래서 정신분석학 쪽에 들어가면 말이 막 이상하게 막 꼬이고 복잡합니다. 부재자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는입니다. 드러낸다는 것을 뜻한다.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적이라는 것은 뭐냐? 없는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없음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부재자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것이 드러난다. 없는 것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없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게 구멍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간극이라고도 할 수 있고 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인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갖다 논리적으로 차차차차차 연결, 제가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차차차차차 잘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하다가 뭔가 무엇이 안 맞아요 앞뒤가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틈을 느끼잖아요. 논리적인 뭡니까 어떤 간극, 논리적인 어떤 일탈 뭐 이런 걸 느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이 조금 약간 멍청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강의할 때 잘못한 걸 딱 보고서 지금 저 인간이 어떤 이상한 거에 홀렸구나. 뭔가 홀린 게 아니라 이상한 뭔가 그 틈을 뚫고 나타났구나. 일관당에 강의만 잘 집중해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그 틈, 간극 이런 걸 통해 그 밑에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느끼는 거예요. 한편으로. 오히려 그럴 때에 더 친근함을 느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강의를 갖다가 막 빈틈없이 잘하면요. 저것도 인가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씩 강의를 좀, 이런 말은 물론 제가 강의 못하는 거에 대한 핑계 내지는 알리바이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식의 부재자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정신분석하기에 무의식적인 것이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존재 방식은 마치 데카르트의 신의피양 그런 게 아까 기표라 그런 겁니다. 신의피양적인 정체불명의 주체, 저 마지막 주체와 마찬가지로 흔히 전통적인 존재론에서 실체는 절대 없을 수 없는 것을 실체라고 합니다.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실체인데요. 실체라고 말하는 데 상기되는 충실하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 희미하면은 진짜 있다고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그림자하고 실물하고 어느 게 더 진짜 존재합니까? 실물이 더 진짜 존재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림자는 얇고 한편으로 희미하고 실물은 뚜렷하고 빈틈없이 꽉 메워져 있는 것 같고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충실함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충진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충실함이나 불가의성, 의심할 수 없음, 이나 필연성 혹은 절대성, 완전성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실체를 둘러싼 존재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의식 중심의 존재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진짜 존재한다고 되는데 무의식의 세계에 가면은 전혀 그게 아니고 틈, 구멍, 그 다음에 또는 무슨 뭐 희미함, 부재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힘을 발휘하면서 진짜 존재하는 것은 되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인 풍부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탐구들이 철학적인 차원에서 남긴 가장 강력한 업적은요.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철학적 사유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는 데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관한 이론이 나옴으로써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데카르트의 반성적 주체에 대해서 예컨대 반복, 미끄러짐, 연기된다는 거죠. 불 났을 때 연기 말고 연기된다는 거예요. 연기되고 간극, 차이, 모순 이런 말들이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말인 것처럼 만드는 인물이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밑바탕에 이와 같은 초논리적이고 초합리적인 사태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맨 처음 제대로 밝히는 인물이 바로 프로이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가 확 새로운 방향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합리성, 그 다음에 어떤 충실성, 필연성, 절대성, 객관성 이런 걸 중심으로 쫙 사유가 굴러가다가 프로이트가 나오니까 갑자기 어긋남, 모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고 빈틈, 간극, 그 다음에 결정되지 아니함 이런 거 있잖아요. 연기되는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데리다에 가면 차연이다 크고 막 이런 막 개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초논리적 혹은 초합리적이라는 말이 기묘합니다. 초논리적이 아이고 근한데 초논리적이나 초합리적이라고 해서 그런 성격을 띤 사태들에 대해 개념적인 은명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거나 드러내어 나름대로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논리를 넘어선 논리, 합리를 넘어선 합리 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데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성립합니다. 만약에 아예 말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신분석학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글로 쓸 수도 없고 뭐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프로이트에 관한 철학적인 평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략 짐작을 할 뿐. 제가 읽은 프로이트 책이 사실은 몇 건 안 됩니다. 히스테리 연구, 꿈의 해석,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뭐 예술, 문학, 정신분석 이런 뭐 프로이트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번역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나마 막 일일이 시시콜콜 원전 대조해 가면서 보면 참 좋은데 그게 그럴 만한 여가는 없었고요. 대략 중요한 대목들을 이렇게 훑어 지나가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한 프로이트가 틀렸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대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실컷 프로이트 이야기 해놨는데 프로이트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쩌겠습니까? 전문가가 그러는데. 기본 아이디어가 이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의 길을 들어서게 된 것은 그걸 갖다 창안을 하게 되고 하는 건 히스테리 때문입니다. 히스테리. 요 히스테리라는 말 여러분들 뭐라 합니까 우리가 히스테리 뭐 한다 합니까? 부린다 크죠. 어지간히도 히스테리 부리고 있네 이러죠. 히스테리 부린다 이럴 때 말이 뭡니까? 히스테리 안 부리도 될 건데 히스테리 부린다는 말이 좀 들어있습니다. 히스테리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 말로 자궁이란 뜻입니다. 여자의 자궁. 여자들이 주로 그래서 히스테리가 여자들한테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게 뭐 꼭 어원을 따져갖고 이야기할 바는 못 됩니다만은 히스테리는 뭐고 이러니까 좀 속된 말로 속되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궁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욕구 불만이란 말이 있기는 있죠. 근데 욕구라는 말보다는 성욕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히스테리 부린다. 뭐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사랑을 잘해야 정신병이 안 걸리는 겁니다. 사랑만 잘 되면 뭐 정신병이 사랑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사랑이 안 된다. 이러면 히스테리 발작이 일어납니다. 히스테리 연구를 이제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히스테리 연구라는 책이 프로이트 공부할 적에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쭉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프로이트는 처음 의학자로서 생리학과 해부학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1877년에 이에 관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1882년, 85년 사이에서는 집중적으로 뇌 해부학을 또 연구해서 많은 논문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885년에 파리의 신경질환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때 만난 인물이 샤르코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샤르코가 프랑스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정신분석학에 말하자면 선구자격 되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선생입니다. 말하자면 샤르코의 지도로 히스테리와 최면술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1888년에 히스테리 치료를 위해 가지고 동료 브로이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히스테리 연구를 갖다가 쓰게 된 것은 이 동료 브로이어의 또 도움도 큽니다. 브로이어의 최면술에 의거한 카타르시스 요법. 최면술이 참 신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최면술 아시죠? 최면이 딱 그러면 분명히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말을 팍 시키면 합니다. 지금 뭐가 보입니까? 이러니까 지금 어떤 남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박습니까? 어둡습니까? 이러면 박습니다. 어느 정도로 박습니까? 눈이 부시도록 박습니다. 그거 뭐 다 말을 해요. 자기가 막 보고 있는 거를 눈 감고요. 그러다가 이러면 뭡니까? 다 깨고 일하죠. 제가 진짜 최면술 이상하게 잘 거는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여자분을 최면을 딱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딱 뭐가 돼버렸느냐면요. 성자가 돼버려서 성인, 예수 비슷한 인물 있잖아요. 예수나 석가나 이런 인물처럼. 물어보잖아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막 기가 막힌 답을 하는 거예요. 체면 상태에서. 그런 걸 묻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느니라. 엄청나게 그럴듯하게 탁탁탁 답해요. 내가 지금 기억도 많이 안 나는데, 물론 내용들은 거의 뭐 이렇게 덩부려 잡는, 나쁘게 말하면 덩부려 잡는 것 비슷한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뭐 진지한 표정하며 말이죠. 눈 감고 있으면서도 뭐, 와, 참 체면술은 신기해요. 체면술이 신기하다는 것하고 꿈이 참 신기하다는 것하고 조금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부러 꿈을 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꿈 꾼다 해가지고, 그죠? 딱 하면 꿈이 팍 나타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꿈 꾸다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꿈 자가지고 다시 그 꿈에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 하는데요. 그건 믿거나 말거나죠.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는데 이 참 체면술을 갖다가 이 브로이어가 이용을 해가지고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킨 사람한테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킨다 할 때 여러분들 히스테리 발작이 뭐 24시간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멀쩡해요. 멀쩡하다가 다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눈이 약간 돌아가기도 하고 팔이 막 마비되기도 하고 막 이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좀 멀쩡할 때 체면을 딱 걸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자꾸만 이렇게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아무튼 그런데 프로이트가 이 체면술 브로이어하고 같이 체면술을 갖고서 이렇게 막 해보니까 약간 효과가 있다가도 또 그냥 있는 듯하면서 또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고 결국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제 자기 나름의 브로이어하고 달리 체면술요법은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포기하고 자기 나름의 자유연상법이라고 하는 걸 창안하게 됩니다. 자유연상법. 이 자연연상법이라는 치료가 성공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게 정신분석학인 겁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신경생리적인 관점으로는 신경생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약을 먹으면 된다 이겁니다. 신경생리적인 히스테리가 신경생리적인 문제라면 약을 투입하면 거기에 맞는 딱 약을 하면 낫는다 이래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체로 아직까지도 신경증, 정신병 쪽은 약 먹어갖고 잘 안 낫죠. 물론 그렇지만 약을 갖다 영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그 약 내용이 뭐냐니까 진정제거든요. 근데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약 받아 먹으면 우울증 있다가 가잖아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강박 같은 게 있습니다. 왠지 누군가가 자꾸 오는 것 같고 뭐가 보이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좀 심해지면 돌아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망상 이런 게 이제 되는 겁니다. 특히 혼자 집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조차도 좀 위험하긴 해요. 여기서 이야기해놓으면 왠지 또 집에 가서 진짜 그런 것 같은 또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정신과 가가지고 하면은 대체로 약을 줍니다. 그 약이 대체로 뭐냐니까 안정제입니다. 신경안정제.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일단은 뭐냐니까 신경안정제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글루타메이트가 있고 가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글루타메이트를 갖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신경이 안정이 돼가지고 활동을 별로 안 해요. 신경이 활동을 별로 안 하니까 감정 부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충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화돼가지고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상한 부분들이 충동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기억하고 그것이 막 결합된다든지 변형이 된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죠. 그러나 그 약 효과가 딱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죽으라고 약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약 먹으면 다른 일이 또 잘 안 돼요. 이게 신경안정제는 우리로 하여금 의욕을 뺏어가기 때문에 다른 일을 열심히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왠지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왠지 좀 세상이 귀찮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약 먹어갖고 정신병 이런 게 치료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경생리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 히스테리 문제는 결코 신경생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정신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 결과 전혀 새로운 방법, 즉 정신 자체에 입각해서 정신신경증을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연상법 크는 거 이거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는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전공해가지고 이른바 자격증을 갖다가 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드물어요. 대체로 대한민국은 미국식 신경정신과입니다. 미국식 신경정신과는 뭐냐니까 뭐든지 약물요법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 잘못하면 15년 동안 뭐 같은 약물 먹는 수도 있습니다. 내 아는 아주 절친한 후배 중에 한 녀석이 프랑스에 가가지고서 프로이트 공부하고 락강 공부하고 이래가지고서 정신분석 자격증 있잖아요. 실제 정신분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왔어요. 박사학위 따오라 했더니 박사학위 따왔으면 대학 교수를 할 건데 박사학위는 못 따오고 그것만 따왔어요. 그래갖고 저 마산에 있는데 마산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정신분석 이쪽 해가 좀 치료 쪽을 한번 해볼 거라고 해가지고 자기 부인 친구하고 아는가 하는 어떤 젊은 친구가 있는데 28살인가 먹은 친구가 있는데 28 더 됐고 한 30대 중반쯤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정신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맡아갖고 한 이야기를 나한테 와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병이 뭐냐? 24시간 동안 말이 들리는 거예요. 24시간 내 말이 들려요, 말이. 그 말이 주로 뭐냐 하니까 자기에 관한 말을 해요.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누구를 만났지. 그때 만나고 너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렇게 말했지. 너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말이 직장을 그게 20대 초인가 갑자기 그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 공부하려고 하면 말이 들리는데 그 말도 들어가면서 이 책을 볼 수 있겠어요? 서류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직장을 간뒀어요. 잠도 잘 못 자요. 잠 자려고 하면 말이 계속 들리니까요. 그러니까 애가 막 삐삐야여가지고 이래 된 거예요. 그걸 갖다 15년을 그렇게 당했는데 결국은 정신과 이제 쭉 15년 댕긴 겁니다. 정신과 가가지고 그랬는데 약을 갖다가 이때까지 먹었는데 하나도 낫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약 먹을 때만 조금 그 소리 크기만 좀 줄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랬대요. 약 먹지 마라 앞으로. 왜냐 약 내용이 보니까 또 15년 동안 똑같은 약을 먹었더래요. 그래서 약 먹지 마라. 두 번째 집에 있지 마라. 어쨌든 돌아다니라. 햇빛을 쐬고 돌아다니고 바깥을 많이 봐야 바깥 풍경도 많이 보고 사람도 자꾸 구경하고 이래야 된다 등등 뭐 이래 했는데 나사는 그게 쉽게 나을 게 아니거든요. 한번 발동하면 이런 게 이제 정신병입니다. 이게 무슨 약 먹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주로 약물요법이 좀 성행을 하고요. 유럽 쪽은 특히 여러분들 프랑스는 엄청나게 정신분석을 많이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가서 그냥 정신분석 받아봅니다. 어느 정도냐 하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한때 전부 다 점치러 가는 거 있잖아요. 심심하면 점치러 가잖아요. 뭐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점치고 그거 비슷한 겁니다. 프랑스에는 정신분석을 그렇게 많이 해요. 참고로 여러분들 정신분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려면 반드시 정신분석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이 정신분석 이쪽에 또 좀 이상한 뭐가 있어요. 마치 교황처럼 되죠. 일대 교황이 프로이트고요. 프로이트에게 정신분석을 받은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또 그한테 그 사람한테 또 정신분석을 받는 사람 그럼 뭐 라인이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예, 내가 정신분석을 받았다면 우리 선생님은 누구한테 받았고 이게 있습니다. 그 정신분석을 받아야 정신분석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한테 받아갖고 될 일이 아니고 좀 파워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 이제 인정받기도 하고 또 훈련을 계속 하기도 하고 이래갖고 이제 자격증을 받는 거죠. 흔히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이 막 돌아가기도 하고 막 손짓 발짓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환각입니다. 망상. 뭐냐니까 뱀이 말이에요. 코에서 나와가지고 막 귀로 들어가고 이래요. 이게 직접 보여요, 이게.
뱀이 막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눈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그냥. 남은 전혀 안 보이는데, 왈락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안 좋은 상태죠. 그거 말고 또 이상한 정신병 또 영화 있죠. 뷰티풀 마인드 그런 거예요. 뷰티풀 마인드에 보면은 아주 대단한 수학자인데 좀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늘 자기를 잡으러 온다, 죽이러 온다, 뭐 등등 해가지고 막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금 이제 정신 차리게 돼가지고서, 뭐 교수로 다시 그걸 하는데 마지막 장면 보면은 늘 나타난 놈이 있어요. 그 나타난 놈, 그 주인공, 이름이 뭐니라. 그 주인공이, 엄청나게 중요한 영화에 나오는데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요.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에서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어요. 머리 붓거지고 하는. 트루먼 쇼. 정신부스가 몰라도 좋으니까 트루먼 쇼 보세요. 아무튼, 그 친구가 계속 나타나요. 나타날 때 꼭 이 한 7살, 8살 되는 여자애를 데리고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이제 교실에서 강의하고 딱 나와. 복도에 딱 했더니 또 딱 손을 잡고 딱 기다리고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만 딱 보여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게 환상인지 몰랐어요. 워낙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그 나중에 환상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7년이 지났는데도 아가 나이를 안 먹는 거예요. 7년 동안 수시로 나타났는데 그 남자도 그렇고 여자애도 그렇고 생긴 모습이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옷도 비슷한 걸 입고 있고.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분명히 환상인데 너무 눈에 뚜렷하게 보이니까 실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입니다. 그거 애 보고 이제 그동안 잘 있었니? 그거 이랍니다. 남들이 보면 완전히 그냥 혼자서 막 복도에서 그동안 잘 있었어?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안 고치시는 겁니다. 계속 나타납니다. 할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네 그냥. 남들이 뭐라 해도 할 수 없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남들한테 이야기해놓고 혹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막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어떤 뭐가 있죠. 참 우리 인간이라는 이 감각기관이라든지 이 두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한편으로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두뇌의 신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그런 거를 갖다 일컬어서 보통 정신분석 말고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도 그런 걸 다루는데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abnormal psychology라고 그럽니다. abnormal psychology, 비정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비정상 심리학 책 읽어보시면 정신병에 관한 거 다 상당 부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강박 또는 뭐 편집, 그 다음에 뭐 정신분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히스테리 이런 것도 있고요. 그에 관련된 약물도 쫙 나옵니다. 마약 종류도 쫙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뭐냐니까 니코틴, 담배 지금 마약 먹고 지금 내가 마약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쉬어. 담배도 그런 약물에 속하고요. 알코올도 약물에 속합니다. 근데 이 담배의 니코틴하고 알코올하고는 정반대 작용을 해요. 알코올은 뭐냐니까, 여러분들 마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흥분제고, 하나는 진정제예요. 아주 흥분하게 만드는 마약이 있고, 감각을 완전히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시키는 게 있어요. 아주 차가운 몸을 아예 뱀처럼 차갑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마약도 있습니다. 있는데 알코올은 흥분제고요. 담배는 진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나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 딱 피면 뭡니까? 좀 안정이 딱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딱 부닥치면 뭡니까? 담배 딱 불 붙여 딱 주고 담배 한 대 피라 이래야 돼요. 그 대한민국이 지금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조금만 뭐 기분 안 좋으면 뭐 문제 있어요, 진짜로. 좀 오래 사는 것도 좋긴 좋죠.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뭐, 수시로 썩내고, 뭐, 흥분하고, 이런 식으로 오래 살아가고 뭐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에브노멀 사이클도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고요. 자, 요 히스테리 연구원자에서 제일 그게 안나 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안나 오.
안나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를 맡아가지고서 이 히스테리 이런 게 잘 안 났습니다. 원래. 정신병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신경정신과 말하자면 이게 막 이렇게 정신분석 쪽으로 이렇게 다니면 첫째는 비싸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쌉니다, 이게. 1시간 하는데 얼마, 뭐, 이래야 하는 게 아니고, 15분에 얼마. 15분에 10만원 이러면 1시간 하면 40만원이잖아요. 15분에 10만원까지는 안 하겠죠. 15분에 뭐, 근데 뭐 3만원 이러면은 1시간 하면 12만원. 한 번 갔다 오면 2시간, 만약에 2시간 한다 이러면은 30만원. 1년에 10번 가면 30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1년 만에 뭐 하면 고쳐주면 되는데 15년씩 가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라도 고쳐지면 진짜 신기한 게죠. 신기한 건데, 아무튼, 요 안나오 양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프로이트가. 그게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다 하려고 뭐 집에 못 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5분 정도 휴식하고요. 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